안녕하세요.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우중충한 날이네요. 오늘 저희 아파트에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출근길이 다소 어수선했어요. 아파트 입구 앞에 구급차랑 경찰차가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것만 슬쩍 본 뒤 빠져나와서 잘 몰라요. 그런데 출근길 내내 한동안 아침 상황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제 아내도 한때 소방관이었는데 문득 과거 생각이 나서 잠깐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내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문득 아내를 만난 처음과 그 과정이 그려지면서 퇴근까지도 추억 회상에 많이 잠긴 채로 보냈습니다. 싱숭생숭한 기분으로 집에 와서 TV를 보는데 사연 프로그램이었어요. 문득 제 이야기도 한번 꺼내보고 싶더라고요. 요즘은 휴대폰이 잘 되어 있으니 이리저리 검색을 해봤죠. 역시나 개인 사연 봐주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요. 제 이야기가 너무 묵직해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제 인생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게는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아내랑 처음 만난 그 사소했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 인생에서 아내 말고 다른 짝은 눈 감을 때까지 평생 없을 거라 믿고 있죠. 저는 친구를 통해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친구가 일하는 직장의 후배였는데 친구랑 친하다길래 저랑 같이 술 먹는 자리에 아내를 초대했었어요. 당시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사회를 모를 만큼 나이를 덜 먹지는 않았다고 봤는데 진짜 인연을 만나면 첫눈에 반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친구와 아내랑 술자리를 가지면서 아내의 시원시원한 성격을 보고는 첫눈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설 같은 경험이었죠. 저는 그렇게 여성분께 먼저 다가갈 만큼 용기가 있는 남자는 아니었는데 그날은 아내에게 먼저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 또한 저를 관심 있게 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락이 제게 얼마나 짜릿함을 주었는지 글로는 설명 못하겠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연인이 되는 기적을 맛본 저는 아내에게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아내의 매력에 더 눈이 멀게 되었어요. 아내는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는데도 늘 어딘가에 기부를 하는 사람이었고 불의가 눈에 보이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특히 위험할 수 있는 사고 현장에도 겁을 먹거나 주춤거리지 않는 여장부 타입이었습니다. 뭐든 어려운 곳이라면 사명감을 갖고 가장 먼저 뛰어들어 상황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볼 때마다 그렇게 여린 사람이 어떻게 남자도 힘들어하는 일들을 겁없이 달려들 수 있는 걸까?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사실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제 아내는 직업이 소방관이에요. 아마 그 모든 용기가 소방관이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걸 따지고자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제겐 없는 용기와 정의감이 아내에게 그득한 걸 보니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 그 사람을 닮고 싶은 존경심까지 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게 아내는 그저 유일한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좀 길게 했어요. 사실 제가 사귄 지 6개월 만에 아내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었는데요. 아내도 제 마음을 흔쾌히 받아주었거든요. 그래서 뛸 듯이 기뻤으나 청혼 이후로 결혼 진행 상황은 거의 1년 가까이 미루어졌습니다. 결혼을 속전속결로 진행하지 못했던 건 바로 우리 집 때문이었어요. 저희 집은 제가 외동이고 부모님이 같이 학원 사업을 하고 계셔서 좀 유복하게 사는 집안입니다. 그냥 친척 대대로 살림 넉넉한 편이라서 어렵고 부족하게 산다는 말은 우리 혈통에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어요. 반면 아내 집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내 집은 아내가 가장인데다가
아내 밑으로 딸린 동생이 무려 셋이나 있었어요. 아내를 만날 때마다 집 앞까지 데려다줘서 대충 분위기는 알 수 있었는데 아내는 달동네 같은 곳에 살고 있었고 보안도 허술한 집에서 북적북적 시끄럽게도 지내더라고요. 어느 날엔 아내가 저더러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아내 집에 발을 들였을 때는 솔직히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살면서 그 정도로 허름한 느낌의 집은 TV로만 봤었거든요. 늘 디퓨저 향이 나는 저희 집과 달리 아내 집은 말린 생선 냄새가 나는 독특한 집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가난한 집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마저 아내의 매력으로 보였고 가족이든 시민이든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사는 아내가 더더욱 멋있어 보였어요. 심장이 뛸 만큼이요. 근데 저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은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먼저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고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표정을 밝혔거든요. 그러다 어떤 집안이냐고 묻는 말에 제 대답이 사단을 좀 일으켰습니다. 가난도 어느 정도여야지. 젊을 때 사서 고생해야 된다는 말 같은 건 다 못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야. 쓸데없는 생각 말고 가볍게 만나다가 정리해라. 만나보지도 않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 나 정연이 아니면 결혼 생각도 없어. 내가 정연이한테 확신이 있다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나 지금 엄마 아빠한테 결혼 허락받는 거 아니고 통보하는 거야. 엄마 말 틀린 거 없다. 너 나이도 생각해야지. 마냥 어린애들처럼 사랑 가지고만 사는 게 결혼인 줄 알아?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사람은 같은 수준끼리 어울려야 되는 거야. 잔말하기 귀찮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라. 부모님은 엄마나 아빠나 누구라 할 것 없이 제 아내를 만나보기도 전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미안하게도 아내한테 선뜻 결혼 인사드리자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청혼을 하고 나서 그 정도로 시간이 흘렀으면 제게 불만을 표할 법도 한데 아내는 그저 제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재촉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했죠. 분명 아내도 결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보류하기만 하다가 우리가 사귄 지 4년이 흘러버렸을 때 부모님이 제게 결혼 안 할 거냐고 한 번 더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여자친구 만나고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아직도 만난다고? 분명 적당히 하고 헤어지라 했잖아. 어차피 결혼도 안 할 거 뭐하러 길게 끌어? 네 나이가 벌써 30대 후반이야. 평생 혼자 살다 혼자 죽을래? 제발 엄마 아빠 나쁜 사람 만들지 마라. 내 결혼이야. 엄마 아빠 좋자고 결혼해? 엄마 아빠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내 인생 보장해 줄 거야? 내가 정연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사춘기 때도 잠잠하던 놈이 왜 갑자기 늦바람이야? 우리가 너 하나 보고 투자한 세월이 얼만데. 고작 그런 비렁뱅이하고 결혼하라고 먹여 키운 줄 알아? 이번이 마지막 경고야. 헤어져. 부모님의 변함없는 반대는 결국 저의 인내를 범람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을 참았으면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저희 집 사정을 말했고 혼인신고하자고 말을 했어요. 미안해. 근데 우리 부모님은 상관할 거 없어. 내가 뭐 부모님 돈 받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자립적인데 결혼 하나 내 뜻대로 못하겠어? 저는 불안해서 계속 설명을 덧붙이고 더하고 했지만 아내는 제 말을 가만히 들어주다가 저를 안아줄 뿐이었어요. 그래도 저를 토닥거려주는데 제 감정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문이 절로 닫혔어요. 그리고 아내가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말을 해주더라고요. 혼자서 부모님이랑 씨름하느라 마음고생 많았겠다. 오빠 뜻대로 할게요. 나는 오빠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싶지 않아. 아내는 제 혼인신고를 받아주었습니다. 저희는 아내의 가족들에게만 축복을 받으며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날 아내 식구들을 데리고 소고기 먹으러 가서 저희끼리 피날레를 했죠. 제 부모님이랑은 당연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대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고 조촐하게 우리 둘만의 식도 올렸어요.
그 뒤로 저희는 제 사비와 아내의 목돈으로 방 3개인 집을 전세로 구하였습니다. 장모님과 어린 처제들을 그 빈민촌에 둘 수 없어서 데리고 와 같이 살았어요. 처음 이사를 갔을 때 장모님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연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른이 돼서 능력도 없이 젊은 자네한테 이런 짐을 지게 해서 미안해. 내가 감히 자네처럼 과분한 사람한테 장모 노릇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새끼들이랑 자네 밥 굶길 일은 없을 거야. 그건 내가 장담해. 장모님,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밀어붙인 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제 아내랑 아내, 가족들이 다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제발 마음 편하게 가져주세요. 그게 저한테 보답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내 가족과 지내면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출퇴근이 기대되었고 눈 감고 눈 뜰 때마다 제 곁에 아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 진짜 가족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니 버릴 수 없는 친부모 스트레스는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몸이 뻐근하고 안 좋아서 일을 제대로 못하기도 했어요. 점점 안 좋아져 가는 제 안색을 보고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해줬는데 그때마다 저는 늘 괜찮다고 하면서 바쁜 사람 고생 안 시키려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만성 스트레스 탓인지 유난히 몸이 안 좋았는데 어렵게 운전을 했지만 겨우 집까지 무사 귀가하였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기도 전에 등인지 배인지 모를 곳에서 급격한 통증이 오더니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제 중심이 흐트러지는 것 같았는데 그 뒤론 기억이 없었습니다. 기절을 해버린 것이었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실이었고 제 곁에는 부모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는 뒷전이었던 저는 일단 아내를 당장 보고 싶었습니다. 저 때문에 놀랐을 아내를 안심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아내 어딨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바로 정색하더라고요. 내가 잘 말해놨다. 너는 이미 다른 여자랑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애라고. 그러게 진작 엄마 말을 들었으면 몸에 문제 생길 일은 없었을 거 아니니? 뭐라고? 제정신이야? 우리 혼인신고했어. 정연이 내 아내라고. 엄마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왜 내 허락도 없이 정연이랑 말 섞냐고. 뭐? 혼인신고? 어머머, 여보, 얘가 정신 나갔나 봐. 너 정말 인생 망하고 싶어서 그딴 짓... 됐다. 결혼 생활 한 달도 안 됐으면 그냥 미혼남이랑 똑같은 거야. 누가 한 달 살고 헤어진 걸 부부로 보겠니? 앞으론 제발 부모 말 좀 듣고 우리가 짝지어주는 여자를 만나. 나 엄마 아빠 없다고 생각하고 정연이랑 결혼한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보다 정연이가 더 중요하다고. 정연이 어딨어? 휴대폰 가져와. 내 휴대폰. 시끄러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미천한 여자랑 결혼해서 인생 골로 가려는 거야? 엄마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줘야겠니? 더는 목소리 높이기 싫다. 어차피 다 해결됐어. 그래도 그 소방관 아가씨가 양심은 있는지 말귀는 알아듣더라. 너 눈 뜨는 것만 보고 가라고 했는데 그럼 발걸음이 안 떨어질 것 같다면서 바로 가버렸어. 이제 막 눈을 떴는지라 힘이 없었던 저는 그마저도 없는 힘을 최대한 짜내어 고함을 쳤습니다. 그 순간 눈이 돌아버려서 부모고 뭐고 뵈는 게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뭔데 자꾸 내 앞길을 막아. 키워준 보상이 받고 싶은 거야? 내가 돈으로 줄 테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좀 꺼져. 건들지 말라고 좀. 제가 밤 미쳐서 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니까 급하게 쫓아온 간호사들이 대충 상황 파악을 하더군요. 저희 대화를 조금 듣고는 안정을 위해서라도 부모님한테 당분간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고 기막해하면서 못 이기는 척 돌아갔죠. 그리고 제가 좀 안정이 되었을 때 무슨 병명으로 쓰러져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의사한테 들었는데 제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식 말곤 답이 없었을 만큼 제 상황이 안 좋았던지라 퇴원은 당연히 불가했습니다. 이식자가 나타날 때까지 병원에 있어야 했는데 그 며칠간 고맙게도 부모님은 한 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저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질 않았고 장모님이랑 처제들도 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아무래도 내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많이 크겠구나 싶어서 당분간은 연락을 포기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는 근근히 아내한테 문자만 보냈고 돌아오지 않는 답변만 기다리며 우울한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신장 공여 적합자가 나왔다고 희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럼 퇴원할 수 있는 거냐고 했더니 의사가 회복되면 당연하다고 하대요. 너무 기뻤고 누군지 모를 공여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곤 이틀이 넘어서야 깨어났죠. 앞으로 며칠 뒤 퇴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제게 일어난 기적에 감사해서 의사한테 따로 공여자가 누군지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의료인이 기증자의 정체를 밝히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은인이었기에 의사에게 제발 부탁이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의사는 끝까지 죄송하다고 편히 쉬라고만 했는데 나중에 상심하고 있는 제게 간호사가 따로 찾아와서 눈치를 보더니 저한테 살짝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문이 안 좋아서 조금 조심스럽다고 저한테 알려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 많이 했다면서 입을 뗐는데요. 제게 이식을 했던 공여자는 여자 소방관이라고 했습니다. 쓰러진 저와 함께 방문을 했던 소방관이라고 했고 검진 끝나고 수술실 들어간 제 상태를 묻길래 소방관 신분이니까 말해도 될 것 같아서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알려줬대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그 소방관이 병원에 찾아와서 조직 적합 검사를 받고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신장 이식 연락이 갔는데 두 분 다 부적합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그 소방관이 혹시 아내 되는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여자 소방관이 공여자라고 했을 때부터 눈치를 챘었어요. 맞습니다. 제게 신장을 이식한 건 바로 제 아내였던 겁니다. 그런데 간호사 말이 이 뒤부터 제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제 부모님이 수술날 방문해서는 아내가 뒤늦게 수술 들어가는 걸 보곤 저 여자 누구냐고 물었고 의료진들은 이식 공여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엄마가 느닷없이 그 자리에서 공여자 신상 밝혀달라면서 수술 시작도 못하게 진상을 부렸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부모님은 공여자의 신상이 참 중요했던 거예요. 의료진들은 할 수 없이 부모님께 제 아내 직업과 제 보호자라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사랑하는 여자라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제 아내에 대해 부모님께 다 얘기했던 탓입니다. 어쨌든 엄마는 제 아내 얼굴도 본 적 없으면서 이미 제 아내로 직감을 해 더 진상을 부렸던 것 같아요. 저 여자가 우리 아들한테 신장 떼주는 거냐면서 우리 아들이 저 여자랑 같은 병원에서 수술받는 것조차 냄새난다고 말도 안 되는 히스테리를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수술이 끝나자마자 회복 안 된 상태로 근처 다른 대학병원에 이송되어 회복 중일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덧붙인 말이 환자분 부모님 태도 심각했다면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났다고 했어요. 감히 이식 공여자를 냄새난다고 치우라고 한 진상들은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살려줄 부모인 사람들이 말이죠. 모든 사실을 알자 저는 부모님을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원할 때가 되어서 저는 부모님껜 연락도 하지 않고 바로 신혼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집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식구들 짐을 뒤져봐도 빈 방뿐이었습니다. 장모님과 처제 행방도 걱정이 되었지만 제게는 아내가 더 급했어요. 혹시 아직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 중인가 싶어
아내가 입원했다는 곳에 찾아가 봤지만 아내는 이미 퇴원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은 소방서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아내의 소식을 알 수 있었고 동시에 믿을 수 없는 사실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식을 하면 최소 일주일은 회복 기간을 가져야 하나 아내는 쫓기듯 3일 만에 퇴원을 강행했다고 했어요. 그리곤 병원 입구로 걸어가다가 그 앞에서 꼬마 2명이 교통사고 날 뻔한 상황인 걸 보고서 무작정 달려들었대요. 그렇게 꼬마 2명을 살리고 그대로 아내가 사고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요, 식물인간이 되었대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의식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그 얘기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방관들도 제 아내의 평소 사명감을 알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사고라고 많이들 속상해 하셨어요. 저는 급히 소방관들이 알려주는 병원으로 허겁지겁 달렸습니다. 거기서 그토록 보고 싶던 아내를 만났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아내는 정말 죽은 사람처럼 미동이 없었습니다. 안 돼, 제발 일어나. 내가 당신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나더러 당신 어떻게 보라고 이러고 있어. 제발 일어나. 저는 아내 손을 붙잡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깨우려고 했지만 아내는 꿈쩍도 하질 않았습니다. 뒤늦게 회진원 의사가 아내가 사고 때 60m까지 날라서 구르는 바람에 뇌에 너무 큰 충격이 가해졌다고 했어요. 아마도 이젠 생명을 연명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절망적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토록 착했고 죄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었는데 내가 신장에 문제만 없었어도 아내가 그 병원에서 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모든 게 제 탓인 걸 알아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필 나 같은 남자를 만나서 이 착한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고 애초에 제가 아내에게 관심을 보이지 말 걸 그런 후회도 되었어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기분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렇게 거의 일주일을 울고 자책하며 아내 곁을 못 떠나고 지내다가 이 사실을 아내 가족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해놓은 건지 장모님은 끝까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내가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 불명이라고 제발 연락 좀 달라고 했더니 문자를 날리자마자 전화가 오더군요. 장모님은 이미 전화를 받을 때부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제대로 말도 못하고서 급하게 택시 타고 병원으로 오셨죠. 장모님은 아내를 보고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내 손을 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곤 진정이 되었을 때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역시나 장모님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제 연락을 무시하고 신혼집을 떠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저희 부모님이 근원이었을 겁니다. 저는 누구 짓인지 알기 때문에 장모님 탓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저는 회사에 연차 내는 걸 더 이상 그만하고 아예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내걸고 저를 살렸던 것처럼 저도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 가족들은 제 부모님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됐다는 걸 알면서도 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일도 그만두고 아내 곁만 지키고 있는 제 미래를 걱정했어요. 김서방, 그만 자네도 자네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 딸 지켜주는 거 너무 고맙지만 이만하면 됐어. 우리 딸도 김서방 진심 알았을 거고 다 용서했을 거야. 이제 여긴 신경 안 써도 괜찮아. 내가 언제까지 남의 집 자식을 붙잡고 있겠어. 아무리 부모가 원망스러워도 이건 도리가 아니지. 그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받은 은혜와 애정을 여전히 잊지 못해서 아내를 놓을 수가 없다고 했고 이혼을 권유하는 장모님의 제안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아내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 없으니 제발 이혼하라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장모님께 완강하게 얘기하며 아내 곁을 고집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무려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병원비 때문에 다시 취직을 했어요. 아내가 사고 난 후부터 제 집은 아내 곁이었습니다. 저는 근무 시간 아니면 아내 옆에 꼭 붙어 있으면서 보조 침대 생활을 했어요. 아내랑 논다는 생각으로 자기 전에 연애 시절 우리가 같이 들었던 노래, 연애 편지 등을 읽고 들려주기도 했고, 꿈속에서도 내 목소리만큼은 잊지 않게 시시콜콜한 사담도 많이 들려줬습니다. 그간 부모님의 연락은 일체 받지 않았어요. 그저 나랑 아내한테 용서를 구할 생각이 들면 그때 연락하라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만을 위해 기도하고 소원하며 24시간을 매일 지내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기계가 아닌 사람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심적 변화가 생기나 봐요. 물론 저는 여전히 아내가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은 이미 아내 상태에 대해 체념을 한 것 같았어요. 주말이라서 제가 일을 쉬는 날 아내의 손톱 정리를 해주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저더러 병원 앞에 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장모님이랑 마주보고 식사를 했는데 한술도 못 뜨던 장모님이 한참 망설이시더니 되게 슬픈 목소리로 입을 여는 겁니다. 김서방, 이제 그만 포기할까 싶다. 너도 할 만큼 했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고 하잖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연이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저희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김서방 마음 잘 알아. 우리 딸 엄마로서 내가 너무 고맙고 늘 미안해. 그렇지만 벌써 5년이야. 내가 김서방 이런 식으로 썩히는 게 너무 보기가 힘들다. 그때 제가 오랜만에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까지 열이 올라올 만큼 벌건 얼굴로 울었어요. 장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서 또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용기인지 알아서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슬펐어요. 아내가 처음 사고 난 순간을 목격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오열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도무지 제 고집을 못 꺾겠더라고요. 이대로 아내를 보내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죄송해요, 장모님. 근데 저는 아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왜 자꾸 가망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아내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인데 저 아내 못 보내요. 보낼 수가 없어요. 장모님도 마음 많은 딸을 보내고 싶지 않았는지 제 진심에 손을 잡아주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제 뜻을 따라주었어요. 하지만 저희 모두의 시간은 갈수록 더 버거워졌고 제 마음도 나날이 피폐해져 가길 1년이 더 지났어요. 그리고 이듬해 봄,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 아내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여느 날처럼 제가 아내 손이랑 얼굴을 닦아준다고 손수건을 빨아왔는데 그 순간 아내의 속눈썹이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끼쳤던 저는 놀라서 바로 울음을 터뜨렸고 급히 의사를 호출했어요. 사실 식물인간인데 의사를 호출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울릴 리 없는 호실에서 호출이 울리니까 의사에다 간호사까지 다 뛰어왔더라고요. 아마 사망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제가 뜻밖의 보고를 하자 의사가 더 놀라서는 아내의 상태를 당장 살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기함을 하셨습니다. 의사는 말을 더듬었을 정도로 제 아내의 상태를 놀랍게 듣는 진단을 내렸어요. 제 아내가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가 완전히 눈을 떴는데 안타깝게도 후유증이 있었어요. 아내가 저 말고는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장모님이랑 자기 동생들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건 뒷전이라고 생각했고 그저 아내가 깨어난 걸로도 감사해서 한참이나 아내를 어루만지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눈 맞추고 싶던 아내가 깨어나니 제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정연아, 오빠 알아보겠어? 오빠 목소리 들려?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됐어. 이젠 오빠가 다 낫게 해줄게. 버텨줘서 고마워.
그 뒤로도 저의 지극한 간병은 더 열정적이게 됐죠. 저는 무조건 아내 건강이 회복할 수 있다고 봤고, 그러길 아내도 노력 중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을까? 놀랍게도 아내는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7개월이 지났을 때는 끝내 모든 기억까지 되찾는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아내가 제게 처음으로 입을 터서 고맙다고 말을 했을 때 제가 또 얼마나 눈물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은 병원 임직원들한테 모두 소문이 났고 우리는 병원에서 거의 스타급의 관심을 받았어요. 실제로 모르는 병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우리 병실을 찾아와서 아내의 건강을 같이 기원해 주기도 했고 자기도 식물인간 보호자인데 우리를 보고 희망이 생겼다면서 되레 고마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에는 병원에서 꽃다발과 백화점 상품권도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일했던 소방서에서도 아내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저희가 전세에 대가족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는 소방청장과 병원장이 손발 맞춰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물해 주기도 했어요.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희망을 선물한 우리는 사실 좀 얼떨떨하긴 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자 마치 고생 많았다고, 대단하다고 하늘에서 선물 폭탄을 내려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은 저희는 건강해져서 같이 이사 준비를 했어요. 본래 집보다 3배는 더 큰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었죠. 처제들은 집 좋다고 난리가 났고 장모님은 이 모든 게 다 제 덕분이라면서 부모로서 남의 집 자식보다 나약한 마음이었다고 아내를 포기하려 했던 스스로를 자책하셨습니다. 저는 민망한 마음에 그저 제가 아내를 향한 아집이 강했을 뿐이라고 겸손만 보였네요.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퇴원하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며 아내를 따로 방에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작은 반지를 손에 끼워주고서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했어요. 여보가 긴 세월 병상에 누워있을 때 허겁지겁 혼인신고하고 제주도에서 간단히 결혼식을 올린 게 너무 미안했었어. 나 때문에, 아니 내 부모님 때문에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결혼식 대충 끝낸 것 같아서 속상했거든. 우리 정식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나 진짜 괜찮았는데 그런 형식적인 거 꼭 안 해도 상관없었어. 솔직히 이미 그 긴 세월 동안 계속 오빠한테 프로포즈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아내가 제 손을 잡아주는데 그 감촉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내가 깨어나고 수도 없이 현실을 자각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달라 그렇게 졸랐는데 아직까지도 아내와 접촉을 할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어서 감사함을 느껴요. 너 마음 잘 알지. 근데 내 마음은 이래. 네가 일어나면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려주고 싶었거든. 우리 신혼여행도 멋진데 못 갔잖아. 서로 아파서 신혼조차도 못 즐겼고. 이제 우리 시간 많으니까 호텔 가서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고 몰디브 가서 남들처럼 멋진 신혼여행도 즐기다가 오자. 아내는 제 말에 끝내 눈꼬리에 달고 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해줬고 제 아내인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해줬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순조롭게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남들 다 하던 흔한 결혼식이 뭐 이렇게 어려웠는지 저희는 너무 빙빙 둘러서 왔네요. 저는 그때까지도 부모님께 사과를 못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혼주석에 부르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의 친인척과 제 옛날 회사 동료랑 소방관 동료까지 그리고 병원에서 저희를 축복해 주셨던 임직원들까지 전부 초대해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혹시 아내 건강에 무리가 갈까봐 최대한 빨리 진행했고 패백이나 어른들께 개별 인사는 올리지 못했어요. 그건 좀 아쉬운 일이긴 했지만 제겐 아내가 먼저였으니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그 순간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원래 예쁜 아내도 그날따라 완전 공주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서 왔지만 저와 아내는 드디어 당당한 부부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만큼 부모님이 그립지도 않더라고요. 아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식 공여자 신상을 따지며 진상짓했던 것도 용서가 안 되고 저를 살려준 제 아내를 감히 천대했다는 것도 용서가 안 되었으니까요. 부모라고 무조건 안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는 아내도 있고 아내만큼 좋은 식구들이 제 곁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으니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아빠더라고요. 엄마 장례식에 참석하라는 전화였습니다. 솔직히 살짝 당황했어요. 자세한 사정을 듣고 보니 도로 위에 급발진한 차가 엄마 쪽으로 날아온 탓에 엄마가 하루 만에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처에서 도와준 시민들이 많았으나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피를 흘리다가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에 사망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도 참 독한 편인가 봅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감히 제 사랑하는 아내를 냄새난다고 치우라고 해서 우리 아내가 정말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때의 상처가 불과 얼마 안 되었단 말이죠. 10년이 지나도 생생할 그 기억을 근 두세 달 만에 어찌 무뎌지겠습니까? 저는 결국 아빠한테 가지 않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아빠가 엄청 화를 내더군요. 널 낳고 키워준 부모한테 이딴 식으로 나오고도 네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네가 네 아내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나도 내 아내가 인생의 전부였다 이 말이야. 우리 아내가 너 낳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네가 연락 끊었을 때 네 엄마가 매일같이 절에 가서 기도 올렸다. 제발 아들이 정신 차리고 집에 와달라고. 그런데 뭐 장례식도 안 와? 그래서 저 낳을 때 힘들었다고 복수라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부모 대접받겠다고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제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앞으로도 후회 안 할 거니까 아빠도 그만 저에 대한 마음 정리하세요. 그때 옆에 아내가 수화기 너머의 아빠 성화를 들었는지 저한테 부모 장례식은 가야 되는 거라며 설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같이 가고 싶지만 우리 아빠가 자기를 싫어하니 저만 갔다 오라는데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엄마 돌아가셨다고 해서 움찔하긴 했거든요. 아빠 전화를 그렇게 끊고도 마음이 안 편했단 말이죠. 그런데 상황에서 아내가 설득을 하니 끝내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내 말대로 혼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디 그 사람들 좋은 짓만 해줄 수가 있나요? 저는 당당하게 아내 손 꼭 잡고 장례식을 함께 가는 걸로 마음을 바꿨어요. 5년 만에 만난 아빠는 참 많이 늙어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들어가자마자 아빠한테 뺨이라도 맞을 줄 알았습니다. 충분히 각오도 했고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저 또한 어떻게 대응할지 시뮬레이션도 머릿속으로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의외로 아빠가 저를 보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잘 왔다고 안아주더라고요. 고맙다. 이 아비가 너한테 계속 못난 모습만 보였구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더 욕심을 부렸던 것 같네. 네 엄마도 아들 왔다고 좋아하겠어. 그날 아빠의 눈물을 처음 보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아빠는 저를 한참 안아주다가 처음 마주하는 제 아내를 보고도 손을 건넸습니다. 아내 손을 잡아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감히 너를 어떻게 새아가라 부르겠냐마는 어찌됐건 고맙구나. 네가 우리 아들을 살린 사람인데 너한테 그래선 안 되는 거였는데 노망한 어른으로서 참 너를 볼 낯이 없어. 네 시어미도 최근에는 너한테 용서 구하려고 편지도 쓰고 그랬거든. 하늘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많이 노하셨나 보다. 용서할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이 정말 미안하다 아가. 이때 저와 아내 그리고 아빠는 늦은 시간까지 빈소에서 함께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다 터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저희의 관계는 개선되었어요. 이렇게 대화만 잘하면 풀리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서로 이해하지 못해 역시나 먼 길을 둘러와 버렸네요.
그래서 영원히 엄마의 얘기는 들어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아마 엄마도 아빠처럼 저희에게 미안했다고 안아주지 않으셨을까 믿어봅니다. 아빠는 엄마 없이 혼자 사는 집이 너무 넓다고 그만 팔아버리고 바다 앞에 멋진 집을 짓고 살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1년 뒤 부모님 집이 팔렸는데요. 아빠가 뜬금없이 저한테 남는 돈 5억을 증여해 주더라고요. 아빠 말로는 자식 결혼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냐고 뒤늦은 혼수비라고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지을 거라던 집은 1년에 걸쳐 정말로 코앞에 바다가 있는 멋진 3층짜리 주택으로 완공이 되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별장이 눈앞에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왜 굳이 바다 앞으로 위치를 고집했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울 텐데. 주변에 사람도 없어서 심심하지 않겠어? 으이그, 넌 네 아내한테만 관심 있고 내 아내한텐 관심도 없지? 우리 아내가 백날 첫날 노래를 불렀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이야. 그땐 나도 일하느라 서울에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귓등으로만 들었는데 마누라가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라고. 네 엄마가 엄청 바다 노래를 불렀거든. 하늘에 있는 내 마누라가 한 번씩 나 보러 내려올 때 시원한 바다 한 번씩 보고 갔으면 해서. 아빠 말을 들으니 그렇게 악연 같고 밉기만 하던 부모님도 저처럼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고 그리워하는 존재가 있는 사람이란 걸 느꼈어요. 평생 안 보고 살 생각이었는데 그날은 화해할 기회도 없이 떠나버린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젠 이 세상에 없지만 뒤늦게 아들로서 죄송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진심으로 부모님 속썩인 걸 속으로 사죄하고 반성을 했었습니다. 아들의 못난 모습만 보고 세상을 뜬 엄마에게 밤마다 속죄하고 있는 제 마음이 닿았으면 싶네요. 제 아내는 몸이 많이 약해져서 소방관을 그만두고 저랑 같이 행복한 여생을 즐기는 중입니다. 돈은 벌어야 되지만 아직은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이 많이 있고 또 옆에 있는 아내와 같이 있을 수 있을 때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서 직장은 여유 있게 구하려고 해요. 원래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반복하는 삶을 산다는데 저한테는 천국을 맛보기 위한 지옥의 구간이 좀 길고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항상 인간은 누군가 죽고 나서야 후회하는 동물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요. 제 아내를 5년 되는 기간 넘게 간병해서 겨우 살렸지만 그 지옥 같던 5, 6년의 기간 동안 다시는 아내의 눈동자를 마주하지 못하면 어쩌나 싶어서 못해준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있을 때 잘하라는 말도 제가 얼마나 뼈아프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그 기회가 다시 와서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마한텐 그 기회를 얻지 못해 후회도 하고 있어요. 내 의지로 안 보고 사는 것과 더는 기회가 없어서 못 보고 사는 건 완전 천지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부모님한테 뒤늦은 후회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가도록 해요. 지금까지 저의 기적과 행운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